먼저 원인부터 살펴보면, 원인은 발생 빈도를 보면 출생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출생 전에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출생 후에 발생하는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전은 이런 발생학적인 유전적 요인으로 인종, 가족력, 그리고 성별, 그리고 뇌성, 발육부전 이런 것들이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자국 내 요인으로 출생 전 감염과 산소결핍, 풍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모성 감염, 직접적인 외상 등, 그리고 RH 인자에 의한 자가 면역 반응, 그리고 대사성 장애, 당뇨병, 모성, 영양불량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에는 산소결핍으로 기계적으로 호흡이 차단되거나 무기폐, 그리고 약물에 의한 마취 중독, 혹은 출생 시의 외상으로 어렵게 낳게 되는 난산에 의한 뇌손상, 혹은 저체중 미만의 저체중과 조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출생 후 원인을 살펴보면 외상, 감염, 중독, 뇌혈관 사고, 신생물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외상 같은 경우는 경질막 및 출혈, 그리고 머리뼈의 골절, 그리고 머리에 의한 뇌 타박상 등이 있을 수 있고, 감염은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이 있습니다. 중독은 주로 납이나 비소 등에 의해서 중독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뇌혈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신생물인 뇌종양 등에 의해서 출생 후에 뇌성마비의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경 관련돼서 미국 뇌성마비학회에서는 신경운동학적으로 뇌성마비를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경직형입니다. 경직형은 영어로 스파스틱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파스틱 타입. 원인을 보면 대뇌 겉질의 운동 영역이 손상되고, 중간뇌와 뇌줄기, 그물체 내에 있는 억제 촉진 중추 사이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특징은 뇌성마비 중에 가장 많아요.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과신장 반사가 나타납니다. 주로 운동 시작이나 끝부분에서 발생되고, 디티아랑진, 클로너스라고 하는 간대경련, 바빈스킨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공동반 운동, 연합 반응, 공간상관계의 인식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한 관절만의 독립된 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협조 운동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은 이 다음에 이야기할 거지만, 지능은 아데토이드라고 하는 느림 비틀림 운동형보다 낮습니다. 느린 비틀림 운동형보다. 그리고 보행은 가위 보행이 나타나요. 뻣뻣하게. 그리고 경직성을 주로 나타내는 근육들을 분류해 보면,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관절 굽힘근, 그리고 들림근, 모음근 등이 나타나고, 팔굽관절 같은 경우는 굽힘근, 아래팔 엎침근, 그리고 손목관절은 굽힘근, 손가락 굽힘근, 엄지 굽힘근, 이렇게 굽힘근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엉덩관절 굽힘근, 그리고 안쪽 돌림근, 모음근, 무릎관절 굽힘근, 발목관절 발바닥 굽힘근, 발 가쪽 및 안쪽 범짐근 등에서 경직성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직형에서 편마비를 조금 보면, 경직형 편마비는 양측이 비대칭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직형도 편마비, 양다리마비, 그리고 사지마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편마비는 양측 비대칭 특징이 나타나고,
한쪽 팔에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다. 생후 한 6개월에서 1년 전후로 발견이 가능해요. 지능장애는 없고 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직형의 양다리 마비는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요. 출생 직후에 근긴장 저하가 발생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편근이 우세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굽힌근이 우세한 특징을 갖습니다. 팔의 신경학적 침범은 경미하고 보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사지마비 같은 경우는 손상 정도가 다리가 팔에 비해 조금 더 심하고 저긴장기가 나타났다가 운동장애 그리고 경직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 대뇌방구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발생되고 말 더듬증이라고 하는 디스아스리아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25% 정도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한 35%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보조기를 사용해서 보행이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느린 비틀림 운동형 아데토이드 타입은 대뇌 바닥핵이나 줄무늬체 손상에 의해서 발생돼요. 그래서 뇌성마비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불규칙하고 억제할 수 없는 불수의적 운동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빠르거나 느린 운동 패턴, 휴식 시에도 꿈틀꿈틀 움직이거나 움찔거리는 불수의적 동작이 발생돼요. 떨림을 동반하기도 하고 눈의 위쪽 운동이 결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균형 기전이 저하돼서 불량한 자세를 취하고요. 그리고 DTR과 발바닥 굽힘 반사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능 역시 정상으로 나타나고요. 구축이나 관절 변형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드문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탁식 타입이라고 하는 실조형이 있습니다. 실조는 대표적인 게 손해죠. 그래서 손해병변으로 일어나고 뇌성마비 한 5% 정도에서 발생하고요. 편형 반응의 감소 또는 결핍으로 균형 협조 운동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운동 시 떨림, 저긴장증을 동반하고 수의적 운동이 존재하나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떨림, 발음 불량, 지능은 낮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보행은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흔들흔들 걷는 드렁큰 게이트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떨림형이 있어요. 트레모 타입. 그래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상반적인 운동이 규칙적 리듬으로 반복되는 수축의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닥핵 병변 시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리지디티 타입으로 경축형이 있는데 운동 시 작용근과 대안근 모두에서 지속적인 저항 증가가 나타나는, 기억나시죠? 나파이프 그리고 톱니바퀴 느낌이 나타납니다. 관절에서. DTR은 정상이고 근긴장도는 고긴장이에요. 하이퍼토닉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완형이라고 하는 플래시드 타입이 있어요. 느린 비틀림 운동형 또는 실조형으로 진행이 되고 근긴장도가 매우 낮습니다. 중력에 대항할 정도의 근긴장도가 없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요. 과도한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놓은 자세에서 엉덩관절 굽힘, 가쪽 돌림, 벌림과 같은 이런 개구리 같은 자세가 나타나고요. 안전 자세에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보조 도구나 보조 의자들이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형들이 혼합되어 있는 믹스드 타입이라고 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약 1%에서 발생하고 앞에서 언급한 특징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혼합된 유형을 혼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비
부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일마비 같은 경우는 신체의 한쪽 팔다리에만 국한적으로 마비가 있는 거고, 대개 한쪽 다리에 경직이 있는데 매우 드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마비는 팔다리 전체 마비의 특징을 갖고요. 양다리 마비는 다리 장애를 갖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직형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마비는 신체의 같은 쪽에 팔다리에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 그래서 경직형, 느림 비틀림 운동형이 흔합니다. 그리고 삼지마비는 양다리 플러스 한쪽 팔, 이렇게 세 가지의 지절에서 마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형에서 흔하고, 그리고 팔다리 마비는 양측성 편마비로 팔다리 전체가 마비됩니다. 팔이 다리보다 심한 특징이 있고, 느림 비틀림 운동형에서 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경증은 보조기 없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중등도는 일상생활, 보행, 언어 등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하고 보조기구 착용이 필요하고 독립적 또는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중증은 언어장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항상 보조기구 및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보바스도 뇌성마비를 분류를 했는데 경직형, 느림 비틀림 운동형, 실조형, 이완형, 과운동형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직형도 중증, 그리고 중등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고, 느림 비틀림 운동형을 이상긴장형, 이상운동형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뇌성마비를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바스는 경직형을 이렇게 중증 경직형, 중등도 경직형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중증 경직형 같은 경우는 근육을 최적의 길이로 유지시켜 구축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근긴장도를 낮추어서 정상적인 근긴장도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반사를 억제시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세 변화에 대하여 스스로 바르고 민첩하게 조절하도록 해주고, 크고 넓은 운동 범위를 교육하고 모든 자세에서 전신의 움직임을 유도해요. 자극은 서서히 주고 목적이 있는 동작을 위하여 많은 자극을 가하기도 하고, 바로잡기 반응, 편형 반응, 보호 반응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의적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조해주는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경직형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긴장성을 낮추고 반사 억제 자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반응을 촉진시키고 운동 발달 단계에 따라 점차 정상 운동 패턴을 확립시켜 나가요. 이상 운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보상 운동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연합 반응을 억제하고 신체 각 부분의 개별 운동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의적 운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상 반응을 억제해요. 구축과 변혁을 막고 비정상적 패턴으로 일상생활 수행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지도해 줍니다. 경직을 동반한 느린 비틀림 운동 같은 경우는 중등도 경직형 아동과 같은 치료를 하고 반사 억제 패턴으로 경직을 억제해요. 그리고 머리, 어깨, 팔에 특히 주의를 하고 전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몸의 바른 정렬,
머리 조절 그리고 대칭성 자세가 되도록 하고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반응을 촉진시켜줘요. 완전 가동 범위를 통해 움직임을 조절하고 중간 범위로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긴장성 경축을 동반한 느림 비틀림 운동 같은 경우는 반사 억제 패턴을 사용해서 경직을 감소시켜주고 체중 부하나 압박, 가벼운 억제 타진법에 의해서 근긴장도를 높여서 정상화시켜줘요. 그리고 목, 어깨, 골반, 척추, 팔에서부터 항상 전신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몸과 머리의 좋은 정렬과 대칭적 자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반응을 촉진해요. 그리고 다양한 운동 범위에서의 운동 조절과 중간 범위에서의 공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도 및 순수 느림 비틀림 운동형 같은 경우는 반사적 억제 자세에 의해서 경직을 완화시켜줘요. 그리고 지속적인 자세 긴장과 운동을 위해 고정을 얻도록 하고 머리, 어깨, 골반, 척추, 팔 등의 전신 운동 조절을 유도하고 머리를 정중선으로 유지하여 대칭적 자세, 몸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타진법, 이렇게 두드리는 타진법을 통해서 고유 수용기, 피부 감각 수용기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반응을 촉진하고 완전 가동 범위를 통하여 움직임을 조절해요. 특히 편근을 수축시켜서 중간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조형 같은 경우는 반사 억제 패턴으로 경직을 감소시키고 다음에 근긴장을 증가시켜줘요. 타이밍과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여 학습하고 평형 반응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분리 운동의 선택성과 팔다리가 몸통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유도시키고 한 자세를 유지하고 지탱하여 지속적인 수축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 증가를 위해서 타진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완형은 플래시드 타입이죠. 자세 긴장도를 높이고 관절 탈구를 예방하고 항중력 작용을 획득하고 머리 몸통 조절을 위해 촉진을 적용합니다. 호흡작을 위해 울거나 크게 웃는 것을 허용하고 운동 발달 순서에 따라 치료하고 반사 억제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천천히 그리고 수의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적절한 반사 억제 패턴으로 자극을 주며 엎드린 자세에서는 팔을 고정하는 치료를 해줘요. 그 다음에 신경발달학적 운동치료로 NDT라고 하는 신경발달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비정상적인 반사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반사를 촉진하는, 즉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치료는 치료 시 정적 반사 억제 패턴을 사용하는 것보다 동적 반사 억제 패턴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치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3단계의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경직성 억제를 통한 근긴장 분포의 정상화를 시키고 2단계는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의적인 동작을 유도해줘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긴장 발달과 수의적 운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 키포인트 핸들링, 키포인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머리, 목, 팔이음뼈, 다리음뼈, 몸통 등을 자극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유도하여 환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경직성이 있을 때 반사 억제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신체 몸쪽 부분을 핵심 부위로 선택하고 경직이 심한 곳은 자극이 과하게 들어가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조절, 구르기, 옆으로 앉은 자세, 보호 편 반응, 앉은 자세를 위한 바로잡기 반응, 기기,
무릎 서기, 균형 반응, 반무릎 서기, 서기, 보행, 계단 오르기 이렇게 기능적인 순서대로 치료를 진전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은 보이타 치료예요. 어떻게 보면 소아에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 유발 자극점에 압력을 가해 반사적 뒤집기 등을 자동적으로 유발시켜 뇌가 정상 운동 패턴을 경험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후 한 8개월 이전에 치료받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요.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신경계 평가에서 얘기하는 이상 반응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6개에서 7개의 이상 반응이 존재하고 근긴장에 이상이 있을 때 4개에서 5개의 이상 반응이 존재하고 한쪽에 비정상 중추성 협조 운동 장애가 있으면서 긴장성 반사가 병적일 때, 그리고 1개에서 5개의 이상 반응이 존재하고 한쪽이 비정상일 때와 한쪽에 비정상 징후와 경직성이 보일 때, 그리고 1개에서 3개의 이상 반응이 있고 자세 반사가 정상적인 영아의 생연령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때 보이타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특수 부위 11곳과 운동 유발점 6개, 자극 방향을 활용하여서 움직임을 촉진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보이타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중에 일정한 간격의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보이타 치료는 자세 반사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주로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뒤집기라고 하는 양식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반사적 기기예요. 시작하는 자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굽힙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 30도 정도를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팔, 어깨를 120에서 130도 정도 굽히고 손목은 어깨와 일직선 높이, 발은 엎침, 다리 쪽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양쪽 다리는 반 굽힘, 엉덩관절은 가쪽 돌림 상태에서 자극 유발점은 주요 유발대는 팔다리에 위치하고 보조 유발대는 팔다리의 몸쪽, 몸통은 어깨뼈의 아래각에 위치해서 반사적 기기를 시행합니다. 또한 반사적 뒤집기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를 좀 자유롭게 위치하고요. 머리는 치료사의 방향으로 30도 정도 돌립니다. 그래서 자극 방향은 반대쪽 어깨를 향해서 누르게 되고 자극 유발점은 다음과 같아요. 중간 가슴 영역의 뒤신경 뿌리,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갈비 사이근을 신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T6A 뒤신경 뿌리는 갈비 가로돌기근의 간접적 신장을 시켜주고요. C1, C4 뒤신경 뿌리는 가로막의 간접적 신장을 시켜주고 숨내 미주신경액은 폐와 가슴막의 내수용기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얼굴 쪽 허리 내목은 뒤통수 쪽 배 바깥비근의 간접적 신장을 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펠프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원칙은 개체 발생학적 과정에 기초한 치료법으로 파블로브와의 원리와 쉐링턴의 법칙, 그리고 제이콥슨의 원리 등이 응용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근긴장도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 운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주장했고요. 15개의 과정의 치료 양식, 보조기, 투약, 외과적 수술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치료 과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봐야 하는 것들이 이제 이완 기술 같은 경우는 근긴장이나 불수의적인 운동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이완 자세로부터의 운동은 불수의 운동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은 헤드 컨트롤, 머리 조절부터 시팅 밸런스, 닐링 밸런스, 무릎 서기 균형, 스탠딩 밸런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수동 운동 같은 경우는 경직성은 천천히 해야 되고
경축성은 조금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사지는 근긴장을 유지하고 순환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드의 방법이 있죠.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운동 양상을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감각 조절 자극과 개체 발생학적 단계 이용 및 활동에 의한 목적 있는 반응에 유도를 했고요. 하위 수준의 숙련 활동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의 숙련 활동으로 진정시켜 나갔습니다. 운동 조절의 발달에 4단계가 있죠. 운동성, 안정성, 조절된 운동성, 숙련이라고 하는 4단계를 주장했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운동 패턴은 출생시 존재하는 기본적인 반사 패턴으로부터 발달된다고 생각을 했고, 만일 특정한 수용기에 대한 적당한 자극을 적용한다면 정상 발달 단계에서처럼 이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천수 분절의 피판을 빠르게 자극하여서 운동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거, 그리고 브러쉬, 얼음 적용, 압력, 쓰다듬기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NF라고 하는 호르몬 카벳의 방법은 환자에게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구를 시체에 가하는 것을 치료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요수용기를 자극하여 신경 근육계의 반응을 촉진 또는 증대시키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PNF의 원리인 집단운동 패턴, 나선적, 회선적 운동들을 썼고, 치료 방법들은 앞에서 신경학적 중재 방법에 속하는 치료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PNF 안에서. 그 밖에도 기타 방법들이 있어요. 템플페이의 방법으로 어류나 파충류의 양식과 유아의 운동 양상이 서로 비슷하다고 보고, 양서류 수형 형태, 교차 파충류 형태, 연합 반응, 상동성 양서류 형태의 운동을 적용한 방법, 조지 디버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체적 활동을 훈련시키고, 치료 목적은 자조 활동 도달과 보행 훈련, 손해 활동, 적당한 언어 구사, 폴의 방법, 뇌성마비의 1차적 문제는 근활동의 장애이다 라고 해서 단일 관절 조절 훈련을 시작해서 보다 많은 관절의 조절 훈련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중재 방법, 그리고 3가지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했죠. 의식적 근육 이완, 수의적 근육 조절, 그리고 발달학적 패턴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도 정형외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팔 변형에 대해서는 좌쪽 손목 굽힘근 힘줄을 전유시키거나 손목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리 변형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방법으로는 엉덩관절 모음 변형, 굽힘 변형, 무릎 관절 굽힘 변형, 꿈치 들린 휨 발층 변형, 가촉 들린 휨 발층 변형, 이런 것들을 정형외과적인 치료들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짧은 다리 보조기는 발목 관절 90도 이상 발바닥 굽힘이 되지 않도록 처방하고, 발 뒤꿈치 들린 휨발증, 안쪽 들린 휨발증 변형이 있을 때는 구두 가쪽에 T스트랩을 처방하기도 하고, 가쪽 들린 휨발증 변형이 있을 때는 구두 안쪽에 T스트랩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다리 보조기는 장단지근의 단축에 의한 꿈치 들린 휨발증 변형 시에 착용을 해요. 야간용 보조기로 양측 엉덩관절 모음 및 안쪽 돌림 변형이 있는 어린이의 양측 긴다리 보조기 안쪽 자주 사이에 스프레더 바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수화의 경우 보조기 착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상 자세 반사 및 이상 부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